안녕하세요. 고3 국어 공부법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할 곽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3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됐죠. 여러분 고2라는 말보다 예비 고3이란 말이 조금은 친숙해질 때가 됐는데 참 오묘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고3 12년간의 학창시절이 있죠.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수험생이라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첫 발을 내딛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오묘한 시간 속에서 다 다르냐? 아닙니다. 우린 같은 게 있어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하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시간을 당연히 꿋꿋하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러면 그 견뎌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바로 이 고3 국어 공부법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이 간단한 강의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수능 국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것과 이것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어떻게 해 줄임말입니다. 또 설명을 시작하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친구 없어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자, 그런데 바로 이 어떻게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나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 것에서 여러분의 국어 전체적인 꼭 고3만은 아닙니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국어의 핵심,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고요.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법, 이것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강의가 구성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이 말이 맞다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 선생님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하고자 하는 자에겐 당연히 칭찬이 있어야 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학습 과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핑계를 찾지 말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그런 고3 생활, 수험 생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로 우리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까요? 국어 어떻게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것 국어 전체적인 공부 방법, 꼭 고3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 국어 성적이 향상한다. 그걸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공부법 강의 한다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진짜 하면서 문제부터 들이미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버릇 버리세요. 풀어야지 답이 몇 번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싹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이죠? 3번 아니면 5번인데 3번 아니면 5번인데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아마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답은 5번이었을 거고요. 5번을 답으로 고르면 3번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내가 맞았을 때 만약 3번을 골랐는데 이런 순간에 3번을 골랐으면은 나 잘했어. 역시 난 틀렸다면 운이 나빴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맞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점수를 나누는 큰 어떤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제 적어도 이게 4-5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국어 시험제는 반드시 이런 것이 4-5개 있습니다. 4-5개라 그러면요. 배점이 2점짜리 낮다고 해도 10점에 가까운 점수고요. 높다면 더 큰 점수죠. 100점 만점 국어 점수에서 10점을 판가름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쌤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또 뭘까?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뿅 하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뭘까? 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답이 나왔겠죠. 그러면 5개의 질문에 4개가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 물음을 해결하는 사고 과정, 머릿속의 생각을 그 사고 과정을 수정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수정하고 점검하는 것이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답으로 고를까? 답이야. 답이 아니야. 뭐, 그죠? 이 과정을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1번을 왜 없앴는가? 왜 1번을 답으로 골랐는가? 이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죠. 이게 거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대로 강의 끝나도 됩니다. 물론 뒤에 더 중요한 얘기 많아요. 어쨌거나 이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안 믿더라고요. 한번 다음 걸 보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값을 구하시오. 이거 지금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제입니다.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발문은 대충 이래요. 값을 구하시오. 뭐 1, 10, 100, 1000만.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어요. 풀었는데 답이 뭐 70이 나왔다고 할까요? 80이 나왔다고 할까요?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70이 막 풀이 과정. 수학 풀면 옆에 막 풀이 과정 쓰죠. 옆에다가 풀이 과정 씁니다. 그랬을 때 70이 80이 나왔으니까 가장 가까운 건 3번이니까 3번이 답이야. 이렇게 푸는 학생 손 없죠.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풀이 과정을 마쳤을 때 그런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죠. 아니면 옆에 써놓은 풀이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번엔. 이건 국어의 발문 스타일이죠.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또 답이 사고 과정을 거쳐서 70이나 80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70, 80이 나왔다. 그러면 국어는 가장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치율이 뭐 답으로 한 95,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이 되려면 한 95나 1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국어와 수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제가 쓸데없는 개인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수학에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약간 쓸데없어 보이지만 강조한 게 있어요. 수학은 옆에 풀이 과정이 있어요. 국어는 없습니다. 풀이 과정 쓰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 손. 아마 그러면 시험 문제 10번 정도 풀고요. 언어 영역 끝.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온전한 풀이 과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을 지워나가는 작업이나 2번과 3번에서 혼동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과정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고 과정을 수정해야만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수학은 선생님이 이게 풀어주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 말도 맞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2번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사고 과정의 방향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요.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방법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어 지금 학습이 굉장히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학습 순서도입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두 번째 학습 순서도 쭉쭉 보시면 이제 한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유 잡고 시간을 풀다 보면은 시험 시간에 자기가 활용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쓰는 사고방식을 사용해요. 그것이 동일화시켜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쓰는 사고방식과 시험 볼 때 사고방식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애초에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같은 교재로 같은 지문이 껴있던 거죠.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같이 동시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이 학생들에게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 학생들에게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위권 학생들이 더 잘 풉니다. 15분을 주면. 그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 풀 수 있다 없다가 갈리죠. 영어도 어떻게 보면 이미 단어에서 막히거나 그럼 독해가 되고 안 되고가 갈려버려요.
그런데 국어는요, 모국어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맞아, 이거구나. 풀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시간 안에 풀었을 때 이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고방식 나온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지문 분석 및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실수, 그게 뭐냐? 지문 분석을 할 때, 이 지문 분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문 그거 또 읽어서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을 더 주면 지문 분석은 당연히 잘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학습을 하고 만족합니다. 이제 이 지문은 내가 충분히 분석을 잘했어. 여기서의 지문 분석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을 때 지문을 이렇게 분석했다. 뭐 A라고 지문 분석을 시간 안에 문제 풀면서 A라고 지문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 지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A라고 분석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다시 분석했더니 A도 있지만 A 다시도 있고 중간에 수정할 것이 있더라.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지문 분석에서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선생님이 이게 사고 과정 확인을 덧붙여 놓은 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선택지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1번을 답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지운 이유, 2번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 이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라는 거예요. 복귀 아시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 요즘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알파고와 대결로 유명한데,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시합이 끝난 다음에 두었던 것을 똑같이 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럴 때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이 이걸 둘 때 난 이걸 두었어. 왜? 이렇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이 수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둔 다음에 무슨 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판을 다시 한번 다 복귀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을 못했는가? 이 상대방의 수를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걸 하면서 내가 출제자의 어떤 수를 읽지 못했는가? 이 지문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를 읽지 못했는가? 내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단순하게 다시 읽으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무엇을 못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학습 순서도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확인에 대한 점검.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이게 맞았다, 틀렸다, 어떻게 합니까? 확신해요? 물론 여러분 옆에 공부를 봐줄 학교 선생님, 따로 선생님 부탁해서 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학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은 이때 바로 활용할 게 해설지예요.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이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 지문을 올바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 지문 분석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태도, 정서, 시의 의미 이런 걸 내가 잘 분석하면서 이 시간 안에 푼 것과 다시 한번 볼 때와 동일한가 이런 걸 살펴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설지나 아니면 EBS 강의 이런 걸 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끝납니다. 답답하죠. 선생님 이거 진짜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면 확실하게 성적이 오를 건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진짜 꾸준하게 한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진짜 야 진짜 성적 괜찮지 오르지 좀 네가 뭔가 느낌이 오지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진짜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 부분 학습 순서도 꼭 지켜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 다가왔던 그런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양보다 질입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저 문제집을 3권, 4권 풀었습니다. 도저히 성적이 안 올라요. 안 올라.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우선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라고 와서 자랑하는 학생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무작정 많이 풀고 선생님이 사실 학창시절 때 좀 그런 편이었어요. 더딥니다. 성적이 올라요. 오르긴 오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을 돌아가는 학생이에요. 질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푼 만큼을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
그 문제에 있는 사고 과정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물론 여러분에게 자꾸 사고 과정을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할 수도 있어요. 국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 발산적인 사고. 하지만 지금 저는 고3을 대상으로 공부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출제자의 사고 방식을 읽어가면서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해결하자고요. 알겠죠? 어쨌거나 양보다 질. 많이 푸는 것보다 푼 것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강의를 얼만큼 듣고 계세요? 어떤 학생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학원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과외도 하고 EBS 강의도 듣고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고 과정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단계별로 얘기한 거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간과하고 마지막 것만 죽어라 한다면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고치는 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아시겠죠? 자기 주도적 시간을, 학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한 가지 퀴즈. 이 퀴즈는 모든 학생들이 맞추는 퀴즈. 뭘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대략적으로 7시간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주말에 토요일날 3시간, 일요일날 4시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분배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국어 공부는 특히나 분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얘기하는 그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확보할 때 몰아서 하는 것보다 격일제로 하더라도 좀 80분 정도씩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국어가 좀 부족한 학생은 매일 해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많이 부리지도 마시고 너무 욕심을 안 부리지도 마시고 그 정도의 학습 시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이야기가 일찍 끝나가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바로 국어 어떻게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좀 지켜준다면 이 어떻게 해서는 좀 벗어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고3 맞춤형 학습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비문학부터 가져왔어요. 왜일까요? 왜? 새로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그 변별력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문학이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문학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있는 학교 방과 후 수업에도 비문학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놓인 당면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물론 문학이 특별히 약한 학생도 있으면 좀 이따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가져왔는데 순서도입니다. 뭐 국어랑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바로 국어 그 비문학 지문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라는 겁니다. 구조화하라.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 알겠습니까?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하랍니다. 연습을 하라. 지금 이걸 당장 해라가 아닙니다. 이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지문을 평생 갖고 갈 지식으로 가져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수능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본 지문을 평생 갖고 갈 사람 없습니다. 그 지문은 문제를 푸는 6, 7분 안에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최고가 없죠. 그런데 그 6, 7분의 단기 기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지문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구조화하는 방법의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문단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첫 번째 문단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단 앞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줍시다.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 중에서 첫 번째 그냥 개념이나 아니면 사례 같은 걸 들고요. 두 번째 문단 앞부분에서 그래서 뭐 이걸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수능에 나온 그런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입니다.
자, 쌤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최선을 다하자 그랬어요.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 것인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적인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을 제시한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 뭔가 목적을 지니는가? 사실 여기에 개미, 나뭇잎, 가을에 지는 낙엽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글은 목적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사람 이름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목적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지문을 서론을 본 다음에 여러분은 목적 지향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파악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 특정 이론가라든가 그런 사람의 이론을 이야기할 거야. 이론을 제시할 거야. 이것만 파악하고 들어가도 지문 앞부분부터 수월하게 읽힌다는 거죠.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제 두세 번째 나머지도 한번 갈무리해서 보면은요.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근대에 접어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비과학적이란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중략돼 있고요.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번엔 일부 현대학자들이네요. 근대 사상가가 누굴까? 이 사람들일 거야. 그지?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 못했다고 또 비판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했던 근대 사상가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또 비판하는 이야기. 이런 구조가 딱딱딱 갖춰지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상세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금방.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글의 구조를 파악하라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는지, 지금 이건 이제 어떻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쁘죠? 저 예쁜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이러면 애들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던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비문학이라 그래놓고 이걸 왜 가져왔을까? 혹시 앞에서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표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만의 표시를 만들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어떤 학생이 기출문제를 푼 것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 지문을 보자마자 그 학생이 질문하는 거 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 별표는 뭐야? 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시험지에는요, 밑줄 별표, 밑줄 별표, 밑줄 별표, 이게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학생이 그러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이 표시를 해둔 거야? 습관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그럼 그 내용이 어디 나왔니? 물어봤을 때 못 찾아요. 왜? 자기만의 표시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나름대로 꼭 선생님이 한 표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접속어에 무조건 삼각형을 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물결 표시를 하거나 또 핵심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박스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표시, 나는 꼭 이런 표시를 해야지 이런 학생 없을 거예요. 그죠? 156각형을 해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만의 단순한 표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비문학에서. 그랬을 때 그 지문,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5분, 6분, 7분 안에 그 지문이 단기 기억이 활성화돼서 기억나면 되는데 그게 완벽하면 학생이 아니죠. 물론 이건 말하자면 앞에 말했던 구조화시켜라. 그것의 보완책입니다.
다시 문제로 갔다가 지문으로 돌아올 때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때 그 표시가 여러분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표시를 만들고 그걸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을 해서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 모의평가, 학력평가 그 시간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 겨울에도 시간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강의를 3월 달에 봤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표시 만들어서 몸에 익숙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기만의 표시를 꼭 만들어라 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지시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시어에 대한 이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근대 사상가겠죠? 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 금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 지시어라는 것은요, 뭐 대용 표현일 수도 있고 지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지문을 독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버릇입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하면서 지문을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곽동원 선생님은 잘생겼다. 이는 사실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불쾌한 예문입니다. 선생님이 뭐 비문학이 이렇게 단순한 예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단순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예문이고요. 사실 선생님 수강 후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선생님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잘생기지 않아서 부담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고맙다라고 할지 몰랐지만 어쨌거나 전 잘생겼다는 말을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래도 저 잘생겼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는 그렇게 이런 부분이 앞에서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끊임없이 보면서 지문을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구조화, 표시, 지시어 이거 다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딱 통합이 됐을 때 여러분은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숙달 됐을 때 이야기죠. 그죠? 그것을 해가는 것이 여러분이 비문학 학습이에요. 비문학 이걸 읽고 읽었어. 이해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고3으로선 중요한 게 그게 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할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이제 또 사진이 나왔네. 뭔가 확대해서 보고 있죠. 그죠? 뭔가 이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문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단이 확대되어서 하나의 지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에서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희대의 지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골치 아팠었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능 완성에 똑같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태화, 불태화 시장, 뭐 시장 개입.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외환의 변동이 있을 때,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에 대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버슈팅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툭 따와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연계되어서 배경 지식이 되는 연계 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두란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 하나 둘 셋 뭐 구조화해라. 여러분의 표시를 만들어라. 또 지시어에 대한 이해를 궁금해하면서 계속 읽어라. 이건 국어쌤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고3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능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은 좀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로 정리하고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2013, 14년쯤이었는데요. 그게 엔제인가요? EBS 나온 그 엔제 쪽에서 어떤 대기의 순환이었나 기후와 관련된 그런 지구과학 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게 뭐 해류의 흐름도 있고 뭐 대기의 순환 뭐 여기서 전향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전향력 이것만 딱 따로 떼가지고 지문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수업하면서 전향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요. 좀 배경식을 쌓아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해 그 전향력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보고 있는 그때 그 선배들이 본다 해도 전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교무실로 뛰쳐들어왔어요. 나중에. 선생님 진짜 나왔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약간 진짜 으쓱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옆에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도 있잖아요. 거봐. 야 그래 잘 봤어? 애들이 갑자기 돌아갑니다. 갑자기. 알긴 알았지만 애들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따로 비문학은요, 여러분에게 국어 선생님의 뭐 학습법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좀 정리해 두세요. 고3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서 비문학의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문학 보죠.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부터 해야죠.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아무리 풀어봤자 말하자면 시가 나왔을 때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분석할 수 없다. 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소설이 나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고 인물 파악을 못하겠다. 그럼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훈련하자라는 게 뭐냐면 절대론적인 감상 방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작품의 주제부터 접근하려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버릇입니다. 왜? 문제를 풀어가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생들에게 콩쥐팥쥐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글은요, 인과응보에 대한 글로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콩쥐팥쥐가 살았는데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나쁜데요, 인물부터 분석하거든요. 그런 세세한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기초적인 수능 개념부터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놓치면은 정말 아무것도 선생님이 무작정 문제 풀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선생님은 절대 인정 못하는 부분, 알겠습니까? 무조건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3에게 하는 얘기 역시 비문학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에 나온 주제의식을 파악하시고요. 산문문학 제시 이외 부분 파악하세요. 수능에 나와 있다면은 어떤 그 작가의 특정한 주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의 주제의식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훨씬 더 파악하기 용이하죠. 쉽죠. 그리고 산문문학, 소설이 나와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 정도는 한번 생각해 두세요.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느 부분이 발췌되어서 나왔는가. 나머지 부분, 연계가 됐다면 산문문학에서 가장 쉽게 연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연계교재에 있고요. 같은 소설의 다른 부분을 넣는 방법이죠. 그럴 때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다면 정말 손쉽게 읽으면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제를 잘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왜? 시간이 줄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수필 같은 건 더 쉽습니다. 예. 이 작가, 이것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나 어떤 작가의 가치관 같은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그래서 나머지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 부분 이외의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라 라는 겁니다. 문학 부분은 좀 단순하죠. 왜냐하면 문학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학생들이 고3에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안 풀려요 하는 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건 당연히 쉬우니까 맞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 쉬우니까 내용 요소들이.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풀리지 않는 거죠. 왜?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자,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시작하자. 자,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이번에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1, 2, 3번.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유형 여러분 낯설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3으로서. 발표 계획, 반영. 이 문제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 활용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중의 반응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안 나온 적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나왔었어. 맞아, 본 적 있어. 어렴풋이라도 본 적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만에 푸는 방법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어. 정말 말 그대로 몸에 익숙해져서 공식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면은 청중에 보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과 관계가 좀 적습니다. 특히 보기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 보기의 내용과 아래 있는 1, 2, 3, 4, 5 선택지를 연결했을 때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문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 문제를 풀면서 그 학생은 문제 유형을 파악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화법작문은요, 옛날에 수능의 시작부터 듣기평가와 쓰기로 유형화되어 있어서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글을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은 주제를 정하고 구조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쓰고 고쳐 쓰는 대신에 이제 청중의 반응을 보거나 화법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어요. 아주 소소한 변화. 요즘에 바뀐 것처럼 화법과 작문을 융합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 자체는 큰 변화 없습니다. 바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풀이 방법을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어려우면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어려우면 올해 수능 특강, 이제 나올 수능 특강 말고 작년에 수능 특강 화법 작문 풀어보셔도 됩니다. 제 강의 있어요. 예, 풀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문제 푸는 방법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셔도 돼요. 하여간 중요한 건 이거야. 유형을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은 뭘까? 그러면 자, 빈칸을 펴보세요. 여기 빈칸. 무엇을 잡아라? 감을 잡아라. 지금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직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거나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 사실 화법과 작문은요, 여러분이 무엇이 반복 숙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반복 숙달.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푸는 게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한번 자기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자기 내화가 됩니다. 체화가 돼요. 알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이 단지 푸는 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그 뒤에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문제 유형을 정하고 감을 잡아라.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남았는가? 문법입니다. 문법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선생님이. 문법은 모르면 못 풀어. 그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서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엇이 중요한디? 문법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여름방학 때쯤에 다가와서 저에게 옵니다. 선생님, 저 문법을 풀긴 풀어요. 근데 꼭 한 문제씩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문법을 정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야, 그 고민할 시간에 정리를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시간에 3, 4일 동안 투자해서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1학기, 여름방학 되기 전에 1학기 내로, 겨울방학 내로 문법 이론을 한번 정리해 두세요. 사실 그거 싹 정리하는 것, 기초가 완전히 없는 학생이 아니면은 한 4일, 5일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정리됩니다. 열심히 말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그 문법에 정리한다는 거는 자, 어간과 어근의 차이가 뭐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어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어간과 어근의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있는, 실제로 문법에서 보기를 다 줍니다. 그 보기 안에서 여러분이 독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독해하면서 읽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시간에 적용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본을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시험 시간에 적용하는 연습을 미리 좀 당겨서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가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뭐냐?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 선생님은 이게 버릇이에요. 자꾸 정리하고 싶어요. 사고과정 수정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고과정 시간 안에 풀고 꼼꼼히 정리하는 거, 이 정리하는 게 자기가 풀었던 것, 그 사고와 다시 한번 볼 때 사고과정 비교해보는 거, 정리하는 거, 답으로 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일일이 체크해보고 이거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 시각화 시켰을 때 훨씬 정리 잘 돼요. 그거랑 똑같이 많이 푸는 거 안 중요해요. 푼 거 갖고 갑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더. 자, 독서, 글의 구조 파악, 자신만의 표시, 연계교재 핵심어,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인 파악 방법 갖춰야 되고요. 작품 전체 내용, 이건 연계에 해당하는 거 전체 내용 이해하고요. 화작, 문제 유형 파악한 후에 연습, 마지막에 기본 개념 잡기,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선생님의 소관 밖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이렇게 해보자.
EBS 활용법입니다. 수능 개념 강의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부터 시작해도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신의 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문학 같은 경우에 내가 지문 분석 방법 자체를 잘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수능 개념 강의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수능 개념 강의를 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개념 잡고 기출 관련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연계 교재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게 다 되면 이제 비연계 심화학습 강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어도 여기까지 확실하게 와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공부법을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출 관련 강의를 풀 때 이것만 좀 달라요. 이거는 강의 중심으로 거기서 시작해서 보셔도 됩니다만 그게 아니다. 나는 수능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라고 하면서 기출 관련 강의를 볼 때 강의만 무작정 들어서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이제 선생님들의 EBSI의 그 강의를 보면서 아, 저 선생님은 저렇게 분석을 했구나. 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자신이 점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하시고 하나 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마지막에 여기도 수능 연계 교재에서 그 정리하는 거 빼고 똑같이 구성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이 커리큘럼대로 학습을 하신다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방법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걸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등급업! 실제로 한 학생의 점수 100분이거든요. 이 학생이 절대 자기 이름 뭐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00분인데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맨 처음에 2학년 때 보면요. 심지어 80% 100분이에요. 그 정도 점수 있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한꺼번에 묶어버렸어요. 3학년 전 모의고사 모든 모의고사에 이 학생은 99%를 맞았습니다. 수능에서도 다 맞았어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을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건 2학년 때 딱 한 번뿐이 없어요. 1학년 때도 제가 수업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전적으로 공부를 코치한 것도 제가 아닙니다. 잘난 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의 학습 방법을 정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학생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 담임에게 수능 끝나고 점수가 좀 이제 가채점 되고 아직 선생님이 이 촬영할 때는 본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학생이 어쨌거나 전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고요. 이 학생 가채점 시에 다 맞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학생과 인터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2학년 과정에 특별히 공부한 방법이 있는가? 너 내가 가르치긴 했는데 너 나름대로 또 따로 공부한 게 있니? 원래 공부하던 것에서 매주 기출 중에서 또 비문학 2-3지문씩 더 봤습니다. 약간 말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학생의 말을 요약해서 진짜 말한 대로 가져왔어요. 정말 2학년 때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지문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요. 주로 중심 내용 찾는 연습이랑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의 국어선생님이 한 분을 붙잡고 자신이 잘했는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인데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걔 그렇게 했느냐? 매주 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다 해줄게. 누구든지 가져와. 라고 했는데 이 학생만 끝까지 했대요. 2학년 동안. 3학년 때 결실을 얻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그 외 특별히 바꾼 부분은 없었는지 물어봤을 때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부분을 단순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너 이거 답 왜 이렇게 했니? 그 학생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아니라고 생각했니?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도움된 것 같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할까요? 웃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막연하게 자기가 진짜 어떤 사고 과정을 수정해야지 이런 과정 자체에서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너 왜 이렇게 답을 했니?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뭐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잘못 답으로 갔던 그 생각들, 그것을 고쳐갈 수 있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고3 때는 국어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3번 봤답니다. 3번. 문학은 이 학생에게 뭐 학생들마다 달라요. 근데 자신 있는 부분이라서 연계 교재만 봤는데 비문학은 앞에서 말한 방법을 계속 매주 보는 방식 있죠? 유지하면서 기출문제를 추가로 더 풀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차별화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한 걸 모두 다 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시간 안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이렇게! 여러분만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때 이 학생 연계교재 3번 봤답니다. 3번 봤으면 적어도 그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이나 그 정도는 또 파악을 했다는 거죠. 자, 이번 수능에서 오버슈팅에 관련된 지문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도 사실 저도 지문 완벽하게 독해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완벽하게 독해 안 됐대요. 그런데 문제의 답이 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평과 지문의 구조가 좀 비슷했다고 느끼며 풀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학생 다 맞았는데 지문 분석 100% 했다? 아니다. 근데 왜 문제 답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을까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는 방식을 그 학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문 독해 자체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답이, 우리가 사실 요구하는 건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답이 명확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 6월 모평도 보고 나서 그 지문 구조를 분석했던 거예요. 아, 이런 식의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익숙한 구조라서 좀 더 편하게 시간을 좀 덜 걸리게 분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 학생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겠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 향상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나느냐? 자, 마지막 선생님의 고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고백. 아는 노릇은 좋아하는 노릇만 못하고 좋아하는 노릇은 즐기는 노릇만 못하다. 선생님에게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하면 참 무식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국어는 잘했어요. 자랑입니다, 이건. 다른 과목보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국어를. 이거는 뭐 저희 아버지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좋아했던 게 아버지가 책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책은 저에게 선물이라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국어는 마냥 좋은 과목. 근데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국어 공부 제가 말했던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임한다면 좋아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고3 생활 EBS의 많은 선생님들이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